지난 2월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 직후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뉴스공장에 나와 백낙청의 변혁적 중도주의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8월 21일 정작 그 이론을 만든 백낙청 본인이 유시민을 지목했습니다. 분단체제와 촛불혁명이라는 뿌리를 빼놓고 시사 논평을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용어는 가져다 썼는데 속뜻은 못 짚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그 속뜻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변혁적 중도주의, 이름부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변혁은 뒤집는다는 말이고 중도는 가운데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뒤집으면서 가운데를 지킨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모순처럼 보이는 조합이 실은 이 이론의 전부입니다. 백낙청은 1966년 개간 창작과 비평을 창간한 문학평론가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40년 넘게 남북 분단 문제를 파고든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분단입니다. 남북 분단은 휴전선 하나 그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걸 분단체제라고 부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은 그 적대감으로 각자의 내부 권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백낙청 본인은 이걸 사람 몸에 비유했습니다. 사지 중 하나를 묶어놓거나 장기의 어느 부분을 약화시킨 상태라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힘을 다 못 쓰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치학 개념 하나가 붙습니다. 적대적 공생입니다. 냉전 시절 메카시즘을 일으킨 조지프 메카시가 대표적입니다. 소련이라는 공포를 키울수록 자기 정치 입지가 굳건해졌습니다. 상대를 위협적으로 그릴수록 나는 더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적이 사라지면 곤란해지는 쪽은 오히려 그 적을 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낙청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서 한 발 더 갑니다. 이 논리가 남북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 극좌와 극우도 똑같습니다. 상대 진영을 극단적으로 그릴수록 자기 진영 강경파가 더 정당화됩니다. 분단이 휴전선에만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도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혁입니다. 분단이라는 큰 구조를 안 건드리는 개혁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바꿔도 그 구조가 그대로면 언제든 되돌려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뒤집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급진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 이론의 반쪽입니다. 백낙청은 뒤집는 방법을 놓고 경계해야 할 노선을 5개 못 박았습니다. 첫째, 분단체제에 아예 무관심한 개혁주의. 둘째, 전쟁에 의존하는 변혁. 셋째, 북한만의 변혁을 요구하는 노선. 넷째, 남한만의 독자적 변혁이나 혁명에 치중하는 노선. 다섯째, 변혁을 민족 해방 하나로 단순화하는 노선입니다. 이 5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를 다 적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전쟁으로 밀어붙이든 북한만 바뀌라고 하든 남쪽에서 혼자 혁명을 하든 민족 하나로 다 설명하든 결국 편을 좁힙니다. 백낙청은 편을 좁히는 순간 그 목표는 못 이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에서는 극좌와 극우를 다 빼고 최대한 넓은 세력이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게 중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표는 급진적으로, 방법은 폭넓게. 목표를 낮춰서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목표는 그대로 두고 같이 갈 사람을 늘리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중도, 양쪽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 중도와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근데 나는 늘 내 눈에 띄는 거는 이 사람이 촛불혁명 얘기는 일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분단체제의 변혁을 전제로 광범위한 중도 세력이 모이자는 그 얘기인데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 나오면은 나는 뭐 변혁적 중도주의가 뭔지는 모르겠고 유능한 중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분단체제는 빼고 촛불혁명 빼고 시사 논평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데 이걸 확 와닿게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대군에 포위된 남한산성에서 김상원은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론을, 최명길은 일단 항복해서 나라를 보전하자는 주화론을 폈습니다. 두 사람 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같았지만 방법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항복 이유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양반 지식층은 반성 대신 명분 싸움을 택했습니다. 최명길은 나라를 살린 공로자가 아니라 두고두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이 그대로 정통 이념으로 굳어졌습니다.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로 깔보면서 정작 그 오랑캐가 세계 최대의 상업제국으로 성장하는 걸 눈뜨고 지켜만 봤습니다. 서구 열강이 산업혁명을 거치고 세계를 재편하는 그 200여 년 동안 조선의 지도층은 누가 더 명분 있는 척화파인지를 놓고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외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백낙청이 두려워한 게 바로 이겁니다. 김상원 한쪽만 옳다고 밀어붙이거나 최명길 한쪽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명분은 지키되 현실에서 살 길을 넓게 찾는 제3의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성 경쟁에 매몰된 나라가 어떻게 정치하는지는 조선 후기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5개 경계 노선은 척화 명분론의 현대판을 미리 막아두려던 목록이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여의도는 어떨까요?
공교롭게도 지난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꺼낸 비유도 성이었습니다.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차이라고 봐요. 남한산성은 성문을 닫아 걸고 명분을 지킨 쪽이 이겼고 그 승리가 200년을 잡아먹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성은 반대편입니다. 문을 열어서 전에는 자기를 욕하던 사람까지 안으로 들이는 성입니다. 그리고 강함이 뭔지도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6월 26일 문재인을 깎아내리면 가산점을 받는 분위기라며 면역세포가 바이러스 대신 자기 진영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여는 쪽으로 갈수록 원래 있던 사람들이 밀려난다는 겁니다. 3주 뒤인 7월 15일에는 대통령의 선택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했고 친명계에서는 이걸 저주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백낙청이 나섰습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을 두고 그동안 당의 우호 세력을 자처해왔지만 정작 대통령한테는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짚었습니다. 유시민에 대해서는 위장을 터뜨린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는 당내 세력은 아니었습니까? 당의 우호 세력이라고 그동안에 쭉 자처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한테는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이고 유시민 씨의 최근 논의는 본인으로서 상당히 그 수준이 떨어졌다고 봐요. 옛날에 비해서. 지난 2월 유시민은 이 이론을 조국혁신당과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어려우면 공존하자는 뜻으로 풀었습니다. 백낙청도 추도사에서 다른 정당을 아우르면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방향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창시자가 문제 삼은 건 결론이 아니라 뿌리였습니다. 합치느냐 마느냐는 전술이고 분단체제라는 인식이 빠지면 그 전술은 근거를 잃는다는 겁니다. 결국 백낙청이 반세기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김상원처럼 명분만 지키다 나라를 정체시킬 것인가, 최명길처럼 욕먹으며 현실을 택할 것인가, 그 이분법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목표는 흔들리지 않되 동료는 넓게, 그리고 그 목표를 지탱하는 뿌리를 빼놓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용어를 갖다 써도 결국 바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